8주 2차 합시다. 지금 그 소정씨의 목소리의 주인공은 누구의 것인가? 그 얘기죠. 소정씨의 목소리는 누구의 것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1차 시 말미에 설명했던 부분이 여기에요. 영국과 미국의 신비평 이후에 시의 목소리를 둘러싼 논의에서의 일반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인의 육성과 작품 속에서 울리는 목소리는 일정한 갭이 있다. 그래서 시 역시 하나의 발화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그런 입장.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 형식주의론입니다. 그래서 작품을 텍스트로 이제 이렇게 재정립시키고 텍스트로부터 자아를 또 분리하는 그런 관점이죠.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시를 읽는다는 것은 시에 드러난 화자의 어조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어조, 화자가 청자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이 요소가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김소울의 이제 진달래꽃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자, 김소울의 진달래꽃은 나도 좀 외우고 있네. 안 찾아도. 뭡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아니 흘리오리다, 이거죠.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길에 뿌리오이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나 다 애웠네, 안 보고. 이 김솔의 진달래꽃을 읽는 이의 주요 관심사는, 그러니까 그가 그 영변의 약산, 우리 배웠죠. 영변의 약산, 영변, 이건 이제 그 김소월의 고향 함경도 어딘가, 거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게 이 진달래꽃을 읽는 데 있어서 그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소위 말하면 이 비평론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다시 김소래 진달꽃을 읽는 이의 주요 관심사는 작가와 그의 고향, 그의 시대, 그의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그의 시대 등과 같은 여러 환경적 요인이 아니라 작품 내부에 서 화자가 취하고 있는 환송의 자세와 태도가 시를 읽어내는데, 시를 해석하는데 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이 환송의 자세가 뭡니까? 나보게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이 이제 톤, 다시 여기, 즉 어조의 문제, 화자가 청자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 화자가 청자로 하여금 함께 주목하기를 요구하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취하는 태도가 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시적 화자라는 용어를 통한 작품 분석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뭐냐? 시 내부에서 발언하는 목소리가 서정적 자아와 동일시되는 작가 육성이 아니라 허구적 발화다, 이런 얘기죠. 자, 다시 여기서 이제 강조를 할게요. 1차 시에서 내가 그 색으로 구분해서 이제 8주차 내내 서정시의 목소리는 누구의 것인가를 해명하는 이 우리 8주차의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 3개 있었다고 그랬죠. 시적 화자, 시적 화자. 그 다음에 서정적 자, 색깔을 입혀놔야 되겠군요. 시적 화자와 서정적 자아. 어디 볼까요? 이건 또 왜 갑자기 어디 갔어? 어디 갔습니까? 어디? 아, 네. 네. 갑자기 캄캄해졌어요. 블랙아웃이 왔었죠. 하여튼 그 이 말을 좀 설명을 다시 해야 되겠는데, 시적 화자, 그러니까 시적 화자 라고 말했을 때, 시적 화자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느 입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정시에서 말하는 이의 목소리를 작가의 것이 아니라 시적 화자라고 말하는 거야. 시적 화자. 그러니까 서정적 자와 동일시되는 작가 육성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작가의 목소리를 서정적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시적 화자라고 하는 것은 시 내에서의, 그러니까 작가와 분리된 텍스트 내에서 발화자, 텍스트 내에서 발언하는 목소리. 예, 그러니까 허구적 발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시적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이건 내재적 관점이죠. 신비평, 구조주의, 형식주의. 알겠죠? 그래서 이제 허구적 그 발화의 청자로 간주되고 있는 독자는 이 관점에서는 텍스트 안으로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작가라든가 현실의 반영이라든가 뭐 독자의 효용의 문제,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텍스트 내부로 들어가죠. 그래서 화자가 처한 상황이 무엇인지 그러잖아요. 화자가 처한 상황이 뭐였어요? 사랑하는 님이 나를 두고 떠나는구나. 그러니까 이별의 상황이죠. 이 상황. 이 상황.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별의 상황에서, 이미 떠나고자 하는 상황에서 화자는 그러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진달래꽃에서의 화자는 나보기가 역겨 가신다면, 가실 때에는 내 고이 보내드리겠다. 그것도 이제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따다가 한아름 따다가 가시는 당신이 가는 걸음 앞 그 걸음마다 내가 그 산화 공덕이라고 하잖아요. 꽃을 뿌려서 축복하겠다. 이런 태도잖아요. 못 가게 붙잡는 게 아니라, 가시되 아무 걱정하지 말고, 또 내가 원망할까 봐서, 또는 내가 슬퍼할까 봐서 뒤돌아보지 말고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 편하게 가시라라고 하는 이 환송의 태도가 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시적 화자, 허구적 화자다 이런 얘기죠. 허구적 발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서정적 자는 곧 작가의 목소리다 이런 얘기고.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우리를 약간 혼란스럽게 하겠어요? 이를테면,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이를테면, 시적 화자를 통해 시를 읽는다는 것은 시에 나타나는 화자의 상황 및 어조와 태도가 무엇인지를 읽는다는 거야. 알겠죠? 이거 구분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서정적 작가의 목소리다 그 말이에요. 서정적 자아로부터 시적 화자, 이건 이제 텍스트 내의 발화자, 시적 화자로 이 관점의 이동은 이제 서정시에 대한 그런 낭만주의적 접근으로부터 신비평적 태도의 전환의 결과예요. 시를 읽어낼 때. 그러니까 시적 화자를 통해 시를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시에 나타나는, 다시 강조하지만, 화자의 상황과 어조, 태도가 무엇인지를 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재적 관점으로 읽는다 이런 얘기예요. 시적 화자라고 했을 때. 알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 하나 봅시다. 그 김소월의 시를 우리가 지금 두 편 읽었잖아요. 초혼에서 죽은 누군가의 임일 텐데, 죽은 임의 그 임의 죽음을 애달퍼하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라고 했을 때는, 이것을 그 나는, 그러니까 이 시에서 말하는 화자의 목소리가 시인 곧 김소월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게 전통적인 관점이다라고 읽었잖아요. 그러면 이 진달래꽃에서 화자, 봅시다. 나보기가 역겨워. 나죠. 나 화자가 나잖아.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라고 말하는 이 화자의 목소리는, 그러면 그렇게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읽으면 이 나는 김소월 시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영변, 이 시인이 살았던 고향의 그 산. 그러니까 그러면 이 시에서 진달래꽃에서의 화자를 시인 자신이라고 우리가 대응시켜서 등치시켜서 말할 수가 있을까요? 뭐 아닐 것도 없죠. 왜냐하면 뭐 남자만 이별을 하고 떠나고, 그래서 이제 여성 화자가 나보게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코이 보내드리우리다 뭐 이렇게 하는 목소리가 여성의 목소리다라고 말할 것도 없죠. 그 반대로 여성이 나보기가 역겨워 떠날 수도 있고, 그러면 남성 화자가 나보기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코이 보내드리우리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걸 뭐 절대적으로 그 화자가 여성 화자의 여성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그러니까 이제 김소월은 어떤 전통적인 어떤 민요, 어떤 율격에다가 그 다음에 전통적인 소위 여인의 한을 담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초혼에서의 그 나는 시인 자신이라고 말해도 초혼을 읽어낼 때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진달래꽃을 읽을 때 진달래꽃의 화자가 말하는 이가 김소리다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해지죠. 자신이 좀 없어지죠. 그랬을 때 이렇게 읽는 방법. 그러니까 그 작가가 누구인가 관계없이, 시대 현실과 관계없이 시에서 말하는 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그 상황에서 소위 어조와 태도가 무엇인가로만 본다면, 그러면 이 시를 진달래꽃에 읽어내는데 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네요. 그런데 이제 봅시다. 이제 여기죠. 그러니까 시적 화자를 통해 시를 읽는다는 것은 다시 시에 나타나는 화자의 상황과 어조, 태도가 무엇인지를 읽는다는, 지금 설명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런 관점으로 시를 읽을 때 문제는 뭐냐? 화자 자체가 저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무시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시에서 말하는 이는 시인과 아무 관계없이 어서 하늘에서 이를테면 떨어진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아니, 시인이, 작가가 김소월이가 없다면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시는 없겠죠. 그 얘기예요. 아니, 작가가 없는데 어떻게 작품이 있을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말이 화자 자체가 저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거. 화자는 텍스트 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이런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시인과 관계없이 시 자체 내에서 어떤 시적 자라고 하는 걸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관점은. 그쵸? 근데 발생한다기보다는 선언적으로 요청된 존재자로,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아니,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김소월이 아니면 되면 그 존재 자체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진달래꽃에서 말하는 화자 나를 시인하고 분리시키려고 해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시적 화자를 통해서 시를 읽는다고 할 때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런 문제, 즉 모순이 되는 거예요. 모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읽을 때 시적 화자다라고 했을 때 말이에요. 서정적 자아가 아니고 시적 화자다, 작가와 분리된, 이렇게 했을 때
소종시에 대한 연구 해석은 작가가 아니라 화자를 발생시킨 작품 내적 혹은 외적 맥락을 참고하는 것을 금기로 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7주차에 김영랑의 시편들을 비판적으로 읽으면서 그가 살았던 30년대라고 하는 그 어떤 시대를 철저하게 외면했다 라고 우리가 비판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한 비판 자체가 터무니없다 이거예요. 김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이 시만 갖고 이야기하더라도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기다리고 있을 테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시에서 말하는 화자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그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 시를 지은 김영랑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김영랑이가 그 시를 지었던 30년대라고 하는 시대적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7주차에 말했던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시적 태도, 시를 읽어내는 방식에 대해서 비판하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판단해 보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 8주차에 중간고사를 대체할 때 이 8주차의 문제는 8주차에 공부하는 내용은 시험에 내지 않겠다고 말하기는 했는데 그 자연스럽게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네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하여튼 내가 이것을 여러분의 그 8주차에 제출하라고 했던 그 시험이 리포트가 있잖아요. 논증적 에세이를 하나 내라 그랬는데 그것과 중간 시험을 대체하는 과제 리포트가 주제가 같으면 좀 곤란할 테니까 내가 다시 여기 있네요. 내가 찾았는데 우리가 우리 한국인의 삶과 문학에서 그 과제물 리포트가 하나 있잖아요. 20점짜리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는 각 30점짜리고 그 리포트가 하나 있는데 8주차에 제출해야 되는 리포트가 그 4주차 수업의 내용을 참고해서 작가란 무엇인가, 어떤 존재하는가, 뭐 이런 그 주제에 논증적 에세이를 써서 내자 이렇게 우리가 약속하고 고지를 했네요.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를 대체하는 리포트는 내가 그 김영랑의 문제를 연결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한번 고민해 볼게요. 수업 시간에 지금 내가 그것까지 설명은 못 하겠고 뭐 같으면 좀 내용이 중복되면 곤란할 테니까 하여튼 고민해 볼게요. 고민해서 내가 따로 그 부분은 안내를 할게요. 어쨌든 이 8주차는 7주차하고 상당히 밀접한 연관관계, 시를 읽는 하나의 관점의 차이, 관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한번 내볼 만한 굉장히 흥미있는, 그러니까 내 시험을 본다면 냈을 텐데 아까 작가란 무엇인가 4주차에서 말했던 것과 비교해서 리포트를 내고 중간 시험을 대체하는 과제물도 김영랑의 어떤 시적 태도, 그리고 8주차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시에서 말하는 이는 누구의 목소리인가 연결해서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유혹을 내가 지금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민해서 따로 이렇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주제가 비슷한 게 더 좋기도 하겠고, 아니면 그걸 또 이제 또 뭔가 또 새롭게 써야 되니까 어려울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건 따로 고민해보고 다시 내용으로 갑니다. 요 내용을 여러분 지금 이제 지금까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하겠죠? 해야 될 텐데 다시 설명을 하면 뭐냐면
어떤 이제 그러니까 시적 화자다. 시인과 관계없는, 그러니까 그 어떤 내재적 관점이 갖고 있는 어떤 모순 문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그 극적 어떤 공간의 형성 시에서 그 안에서의 허구적 발화라고 하는 이런 설정만 가지고는 화자의 발화를 성립시키고 그걸 해석하는 데 결부되기 마련인 여러 문화적, 사회적, 제도적 맥락을 고려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돼요. 다시 말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화자의 의도에 드러난 입장과 태도를 탈역사화했을 때 시 안에서 역사적 계기를 지니고 발생하는 것으로 상정된 화자의 태도를 그 분석하고 그 가치를 정립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문제가 돼요. 요 말은 우리가 그 소위 이제 7축자에서 순수 문학, 순수 서정시, 김영랑의 시편들에서 철저하게 역사 현실을 배제했다고 비판적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였어요? 문학이 삶과 문학이 삶과 작가가 그 분리가 가능한 것인가 이렇게 내가 질문했었죠. 나는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문학의 매개는 뭐예요? 언어죠. 언어 자체가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산물이잖아요. 그쵸? 그 외국 작품 중에서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조금 그 보충 심한가 그런 데서도 좀 나왔던 걸 내가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책상은 책상이다라고 하는 그 짧은 아주 그 단편보다 더 짧은 그 소설이 있습니다. 그 작가 이름 얼른 기억이 안 나네. 근데 서적이 어디가 있을 텐데. 그래서 그 내용 여러분 이해하죠. 어떤 그 영감님이 그 거의 뭐 매일 똑같은 거의 비슷한 삶이 이제 지루해서 그 사물의 이름을 자기 멋대로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처음에는 재미를 느꼈다는 얘기죠. 근데 책상은 뭐 의자는 뭐 뭘로 다 처음에는 재밌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종류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혼란을 느끼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저 안경 좀 뭐라고 하면 더 아주 멋진 그 어떤 내용이 구성이 될까요? 자, 커피를, 이 영감님이 이를테면 커피를, 여러분도 커피를 좋아하나요? 난 커피를 아주 좋아해서 하루에 몇 잔씩 마시는데, 이제 보통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기도 하지만 요즘에 집에서 이제 그 커피 기구를 좀 장만해서 캡슐용으로 된 게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그 두 가지가 있더라고. 그 에스프레소가 나오는 게 있고 아메리카노가 나오는 게 있고, 아메리카노라고 하는 게 이제 에스프레소 그 원액에다가 물을 이렇게 섞어서 만드는 것이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에스프레소가 맛있대. 근데 그 자체는 굉장히 너무 진해서 강하니까 이제 그 얼음을 좀 많이 넣어서 이렇게 저어서, 그럼 얼음이 좀 녹고 그러면 상당히 좀 진하고 좀 맛이, 그 뒷맛이 상당히 오래 여운이 가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커피숍에 가서 주문할 때도 그런 식으로 에스프레소를 주시오. 그런데 거기다 얼음을 좀 여러 방울 타서 좀 더 그 글라스 좀 큰 데다가 주시오라고 해서 먹어요.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이 영감님이 그 일테면 에스프레소를 혹은 커피를 이제 다른 이름으로 바꿔놨다고 생각해봐요. 그래서 자기 혼자는 이제 알아먹을 수 있겠죠. 나는 뭐 에스프레소를 뭐 어떤 다른 어떤 차 이름으로 바꿔 불렀다고 해요. 근데 커피숍에 가서 나는 지금 이제 일하는 사람한테 주문을 할 때 내 머릿속에는 에스프레소를 일단 주문을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이름을 달리 불렀어. 내가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는데 여러분이 다 알아들으니까 그냥 무슨 어떤 뭐 레모네이드를 주시오라고 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면 그 일하는 사람은 결국 나한테 무슨 레모네이드를 주겠죠. 그럼 그래 놓고 아니 나는 이건 말고 자기가 주문한 것은 에스프레소였으니까 이건 말고 이렇게 싸울 수 있겠죠. 그 뭐예요?
의사소통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결국 왕따가 되는 거예요. 결국 바로 그거. 언어라고 하는 건 역사적 연원이 있고 어떤 사회적 그 합의죠. 합의. 이건 에스프레소라고 부르자라고 누가 먼저 말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혼자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언어가 즉 문학의 매개가 언어기 때문에 작가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언어라고 하는 그 어떤 사회적 그 소통 합의된 그런 어떤 사회적 맥락에서의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언어가 사회와 관계없이 쓸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소위 순수시, 순수문학, 순수예술론자들이죠. 나는 그걸 내 지식으로는 내 경험과 내 지식, 내 공부로는 이해도 안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화자의 어조, 화자가 그 텍스트 시 내에서 화자가 어떤 상태에 있고 그래서 화자가 어조가 어떠냐는 얘기죠. 그 어떤 태도가 뭐냐 이것만 가지고는 그 작품이 탄생된 시대적 맥락을 탈역사화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영랑의 시가 30년대에 만들어진 영랑의 시가 뭐 모란이 피기까지는 다시 기다리고 있을 때 이것이 그다음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이것은 21세기에도 아름다운 시로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 탈역사 했기 때문에. 역사 현실이 거기엔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러나 문학이 어떻게 탈역사화가 가능할 것인가? 이런 문제. 특히 시가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순수 시의 한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쉬었다 3차 시 하겠습니다.